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다룰 부분은 교재로는 46쪽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 나가기 전에 하나만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짚고 갑시다. 지난주에 마스크를 이렇게 막 꽉 막는 걸 써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27쪽 아래쪽 한번 봐주실래요? 27쪽의 제일 아래쪽에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 분류를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해드린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건축 가능한 땅은 건축법상의 대지다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택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은 사실 직접 비교는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지도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대지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이것을 택지와 대지의 경우를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둘 다 건축 가능한 땅이지만 대개 택지는 협의로 정의할 때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정의하면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지는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니까 대지 개념을 좀 더 넓게 잡자.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와 택지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고 그냥 대지와 부지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관계를 해놓은 건데요. 굳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옛날에 어른들은 지목이 대인 토지 공간법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그랬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가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 그랬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범위가 좁고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보통 하나의 필지를 가리키는데 하나의 필지뿐 아니라 두 개의 필지도 대지가 되는 건데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냥. 그런데 택지는 감정평가상에 보통 용어로 사용되는데 주상공으로 많이 이용되는 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방금 기능적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물리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할 거를 전제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걸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말해보면 보통 어느 지역을 이렇게 택지로 개발을 해요. 택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있어요. 택지로 개발을 하면 택지를 쭉 개발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도로를 놓을 거고요. 그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은 건물이 들어설 땅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놀이터가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전철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택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전부 다 택지예요. 그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지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택지가 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넓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택지 안에 대지가 들어가니까.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실 택지와 대지는 어느 게 더 크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직접 비교할 때. 그러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택지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대지보다 더 넓다. 그러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건 물리적으로 볼 때. 근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건축할 수 있는 땅 지난 시간에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으로 구분했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 그러면 보통 택지라는 개념과 대지라는 개념 중에서 얘는 주상공 이외에도 뭐 종교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학교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얘도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보면 다 지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등호로 쓴 건데 등호로 쓴 이유가 그런데 얘는 보통 주상공 그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가면은 그런 논란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이런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대지, 부지, 그리고 지목이 대, 인토지 이렇게 놓고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죠. 포함 관계로. 이것만 원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중에 대지와 택지는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도 되게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 대지 중에서 건축한다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러면 그게 대지고 결국은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놓고 봐도 거의 같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서 정의되는 모든 토지는 대개 대지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 이게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물으면 이렇게 높다, 어떤 분은 물으면 이렇게 높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그냥 폭넓게 대지라는 개념을 쓰자,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 대지가 항상 택지보다 넓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서 공법의 경우가 이제 기초가 쌓이면 이제 대지 개념하고 또 나가서 획지 개념, 필지 개념과 획지 개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 여기는 이 건물의 부지는 2개의 필지로 돼 있어요. 이 건물은 필지가 2개의 필지예요. 2개의 필지인데 2020년 공시가격 기준이 1제곱미터당 지금 5,500 정도 돼요. 여기가 1제곱미터가. 그러니까 1제곱미터 아까 막 2개의 필지 가격이 똑같아요. 그게 뭐다? 하나의 요 건물은 지금 이렇게 2개의 필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럴 때 필지는 2개고 가격은 이렇게 1제곱미터당 약 5,500 정도 되는 그런 획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어, 기초적인 용어 그런 거에 대한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한 거다. 아셨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그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또 막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했을 걸 놓쳐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46쪽으로 들어갈게요. 46쪽 부동산의 공급으로 갈게요. 이거 나중에 더 설명해요. 또 기본 과정에 가면.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기초 과정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해서 반복하면서 좀 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수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수요는 사는 쪽, 그러면 공급은 파는 쪽.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 수요의 개념 정의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공급의 개념 정의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경제학과 달리 경제학에서는 수요나 공급을 유량으로만 다루는데 부동산학에서는 수명이 길다 라는 재고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재고 이는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에 기인하며 영속성을 완화시키면 건물은 내구성이란 표현으로 해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만든 아파트, 10년 전에 만든 아파트 여전히 상품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은 뭐로 하고 절약 개념으로, 기존이라는 것은 분명히 만들어 놓은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5년 전에 만든, 그러니까 5년 전 몇 월 며칠 완공된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은 다 뭐로 분석한다? 절량으로 분석한다. 신규는 유량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아파트는 유량으로 분석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은 절량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첫 번째 공급의 경우 유량도 있고 유량의 공급도 있고 저량의 공급도 있더라. 유량의 공급도 있고 저량의 공급도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두 번째, 지금 들리는 소리 괜찮아요? 발음?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먹어 들어가는 발음들이 들어있더라고. 분명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사전적 개념이죠. 사전적 개념.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 사전 말고 사전 사후할 때 사전적 개념. 따라서 얘도 뭐다? 의도된 양이죠. 의도된 양이다.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판매하려고 의도된 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수요는 제가 나 사고 싶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럼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말은 사전적 개념이고 수요는 아직 안 샀고 사려고 계획한 거다 그러지만 꼭 나중에 보면 꼭 산 것처럼 말해요. 구매한 양처럼.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언제나 유효 수요를 이야기하는데 공급은 생산력이 뒷받침된 유효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뒷받침된 거다? 생산력이 뒷받침된 거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뭐라고 부른다? 유효 공급이라고 부른다. 제가 생산력이란 말 더 써볼까요?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 그런 공급을 우리는 유효 공급이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에서 유효 수요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그러면 전부 다 유효 수요야. 아무런 말 없이 수요 그러면 다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럼 여러분은 그냥 수요 그러면 유효 수요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급에서 유효 공급이란 말은 토지에 쓰기가 어려워요. 토지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난 시간에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무슨 성? 그렇죠. 부증성 때문에. 자, 부동산 특성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기초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기본 과정에서도 또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심화 때 쫙 미리 정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을 아무리 정리해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막 외우려고 그래요. 막 외우려고 그러면 고생해놓고 낼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급의 개념. 그다음에 공급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다시 공급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책의 47쪽 연결해서 계속해서 좌표축하고 공급곡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좌표축과 공급곡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좌표축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제가 말했던 좌표축. 좌표축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론에서, 부동산 경제론에서 좌표축은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되 X축에 뭘 쓰기로 했죠? X축에 수량을 쓰기로 했죠. 마샬의 전통을 따라서 X축에는 무조건 수량을 쓰기로 했어요. 어디서? 경제론에서. 투자론에 가면 좌표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그리고 Y축에는 뭘 쓰기로 했죠? 가격을 쓰기로 했죠. 그러면 이번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시험 31회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괄호하고 X축의 수량, Y축의 가격, 이게 두 문제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대로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X축에 보고 수량, Y축에 보고 가격.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X축, Y축 그러지 말고 그냥 가로축, 세로축, 가로, 세로 그러면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온 대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X축이라 그러고 Y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공급 법칙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공급 법칙이 뭐냐?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는다요, 준다요? 는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준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준다. 비싸니까 많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급자라고 생각해봐요. 비쌀 때 많이 팔겠지. 쌀 때는 적게 팔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관계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네, 공급법칙이라 불러요. 지난번에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였어요?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무슨 법칙이었어요? 수요법칙. 비례관계는 공급법칙. 이거를 입에 붙도록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게 제가 조금 잘 못해서 서툴러서 해요? 지금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서툴러서 저를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목소리를 처음에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은, 심화과정은 이렇게까지 막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초과정은 소리도 내서 말도 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저쪽에서 공부하실 때 스타디 우리 존에서 공부할 때 같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옆 사람도 공부하니까. 지금 공 있는 자리에서. 자,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무슨 법칙? 공급법칙. 예외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비싼데도, 가격이 비싼데도 안 팔고 가격이 싼데 오히려 많이 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예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는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준다. 그럴 때 이쪽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이쪽은 결과. 이게 인과관계라고 그랬어요. 시험에는 항상 인과관계 나와요. 원인을 묻거나 결과를 묻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인을 주어지고 결과를 묻거나. 옛날에는 그런 걸 잘 했어요. 원인을 주어지고 결과를 묻는 문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쉬워해요. 근데 지금은 결과를 주어지고 원인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려면 단순 해석에 외워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인과관계를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다? 우상향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다. 그래서 얘는 서플라이 커브라는 의해서 공급 곡선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가격, 공급량. 그러면 최초의 대응점이 어디냐? 여기. A점이라고 편의상 해볼게요. 그러면 가격은 P0이고 공급량은 Q0다. 근데 만일 가격이 떨어진다면 공급량은 줄 거고 가격이 늘어난다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량은 늘 거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 거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다면 A점에서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할 거예요. 요점으로 편의상 P.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곡선상에서 편의상 C라고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급곡선, 해당 가격과의 관계. 좀 이따 공급량의 변화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바뀌는 건데 공급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고 공급곡선으로 표시돼요. 앞으로 공급법칙, 말로는 그림으로는 공급곡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하면 공급함수, 그걸 배울 거라고요. 지금은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그리고 그림 그리면 공급곡선. 그리고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공급량이 는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량은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느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시중에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공급량이 많아졌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경우는 이쪽이 원인인 거예요. 이쪽이 결과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절대로 이 그림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왜 공급량이 드는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나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 관계 그림은 요거를 설명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때는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우린
순서상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으로 가보죠. 48페이지.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인데요. 개별 공급은 어느 기업 하나의 공급, 시장 공급은 개별 기업들이 전부 합친 거, 그게 시장 공급. 그래서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개별 공급이라는 게 있고 시장 공급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또 그려볼까요? 기업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우리는 좌표축에 X축에 수량을 쓸 거예요. Y축에는 가격을 쓸 거예요. 반복은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기적이 만들어져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반복과 함께 지겨움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안 해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지 모든 사람이 체험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꾸준히.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야 지겹다 지겨워 그만해 그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계속 반복하세요. X축에 뭘 쓰고요? 수량을 쓰고. 저는 되게 많이 꾸준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만 실력이 들잖아. 저만 들어 맨날 들어. 진짜요. 매년 늘려요. 실력이 매년 는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공구곡선을 그리는데 공구곡선이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의 모양이에요. 우상향의 모양.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얘는 A라는 기업 거고요. 얘는 B라는 기업 거라고 해봅시다. B라는 기업의 공구곡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장에 기업이 두 개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시장 공급도 끄집어내 보려고요. X축의 수량, Y축에는 가격을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PQ 이렇게 쓸까? PQ. 좌표축에 이렇게 PQ. 그렇게 많이 반복을 했는데 3월쯤 갔는데 여러분이 P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P가 뭔가요? 파킹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공구곡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저는 그래도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물어봐도 설명을 합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500원. 500원. 공급량은 얘 10개, 얘 20개. 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500원일 때 시장에 기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장 공급은 몇 개게요? 네, 30개요. 합치면 돼요. 근데 지금 합칠 때 양을 합쳤나요? 가격을 합쳤나요? 양을 합쳐가요. 항상. 개별에서 시장을 구할 때 개별 수요로부터 시장 수요를 구할 때도 그렇고 개별 공급으로부터 시장 공급을 구할 때도 그렇고 양을 합쳐요. 양을 합친다는 말은 수평으로 합친다는 거게요? 수직으로 합해간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합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시장 공급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된다. 이렇게요. 되죠?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늘었다. 그 말은 시장에 공급이 느는 거예요. 시장에서 공급. 시장의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린 거예요. 시장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이에요. 시장 공급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교재의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4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설명했고요. 말씀을 드리기를 수요와 공급은 짝이어서 지난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잃어버렸던 걸 기억이 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공급량의 변화. 지난번에는 수요량의 변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공급의 변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유념을 하실 것이 공급량의 변화라는 말은 명칭이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 뜻이 아니고 공급의 변화도 명칭이라는 거예요. 공급이 변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뭐냐?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해당 가격의 변화. 해당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해당 가격의 변화 때문에 뭐가 바뀐다?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격의 변화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예,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 그래요. 원인이 뭔데요? 해당 가격의 변화. 결과가 뭔데요? 공급량이 바뀌는 것. 그런데 많아요. 공급의 변화는 뭐냐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원인이 뭐냐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결과는 뭐냐면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질문하기를 기초과정, 기본과정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문하기를 여긴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급의 변화인데. 양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래도 되고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래도 돼. 공급이 증가했다나 공급량이 증가했다나 다 같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요. 공급량이 줄었다, 공급이 줄었다 다 왼쪽으로 나타나요. 여기는 양자 빼도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는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공급이 는다 그래도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중요한 건 원인이에요. 해당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준다. 그래도 되고 공급량이 준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주는 그게 공급 법칙이에요. 양자 붙여나 안 붙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양 바뀌어요. 얘는 곡선상의 이동을 통해서 바뀌고 얘는 곡선 자체의 이동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양하게 말도 하고 그래프로 하고 원리 설명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말로 설명할 때 쓰고 그래프로 할 때 또 쓰고 뭐 할 때 또 쓰고 그리고 나서 근데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놓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분들은 막 그래프를 그리는데 막 그래프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반복했으니까? 그래프를 반복했으니까 뭐가 늘어? 그래프 그리는 실력이 늘어. 실력은 그 내용을 아는 실력은 늘지 않고 그림 그리는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자, 흐름을 보세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지금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또 좌표축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프는 좌표축에 그립니다. 여기를 원점 1사분면이고요.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 가격을 쓴다. 이게 마샬이란 사람의 전통이다.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설명할 때는 수요 공급량을 독립변수로 놓고 가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설명했다. 그런 마샬의 전통을 따라서 학자들은 마샬을 존중해서 그리고 그 좌표축에다가 두 가지 달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수학과 좌표축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가격
가격을 원인으로 할 때는 꼭 이쪽을 원인으로 해야 되니까 독립변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은 독립변수가 여기인데 x가 꼭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쪽을 독립변수로 이쪽을 종속변수로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그림은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그림으로 그린다. 공급법칙 반영해서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관계를 다시 표시해보면 이러합니다. 가격, 공급량, 대응점 여기 A. 가격은 P0고 공급량은 Q0로 합시다. 그럼 만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 것이다. 그러면 여기를 대응점 P점이라 그러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급량이 준다. 대응점 여기를 C라고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 가격이 떨어지면 A에서 B로, 가격이 올라가면 A에서 C로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이게 공급량의 변화래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여기서 설명했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공급법칙, 그 공급법칙이 그래프로 그려진 게 공급곡선. 그것은 공급량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공급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세로축에 그리고 가로축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P 이렇게 Q 이렇게 써도 얘를 먼저 안 쓰고 이렇게 써도 그냥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이해하시고 X축의 수량, Y축의 가격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옆에 썼기 때문에 제가 한글 안 쓸게요.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라는 의미에서 S. 공급곡선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예, 우상향 곡선이라고요. 오른쪽 위를 향해 있어요. 우상향 곡선 또는 우상향의 형태, 우상향 형태 혹은 우상향의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곡선의 모양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P0고 공급량은 Q0고 이 점을 A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얘는 물건의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줄었다. 이렇게. 그 말은 공급곡선이 공급량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다.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준 거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량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근데 얘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예요. 또 보세요.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공급량이 늘었다라는 말은 공급량이 이렇게 Q2로 늘었는데 이것은 공급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는 거예요. 얘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Q2로 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거죠. 이걸 공급의 변화라 그래요. 이해가셨죠?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시장의 공급량이 늘었다. 그 말은 공급이 늘었다는 뜻이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런 경우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제 말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뜻이에요.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건 뭐고? 공급량의 변화이며 곡선상의 이동.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의 변화이며 곡선 자체가 이동. 곡선 상에서 얘는 이동이고 얘는 곡선 상에서 이동. 얘는 곡선 자체 이동.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 이동.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 원인은 얘는 많아. 얘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 가격. 사이다면 사이다 가격.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그것이 공급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공급의 변화인가 볼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 변화의 요인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 아래로 가시면 공급 변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대. 벽돌값이 하락한 거예요. 건축비가 줄어든 거야. 그러면 생산비가 절감된 거죠.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늘어요. 따라서 공급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왜 공급이 늘었나 봤더니 이 전 단계에서 이 공급이 왜 늘었나 봤더니 이 전 단계에서
생산비가 감소했더래. 근데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도 공급이 늦어. 그래 안 그래요?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공급이 늘더래. 밑에 거는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공급량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념할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비의 변화는 가격 이외 요인이기 때문에 생산비 변화로 인해 공급순이 바뀌어서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예요.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산비가 늘었잖아요.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바뀌는 거죠.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금리가 인하됐대.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으면 대출 받는 요 공급자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공급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늘어요. 공급자가 예상할 때 여러분이 공급자라 쳐봐요. 자, 공급자인데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냥 내 갖고 있는 집을 팔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격이 좀 있으면 올라갈 거래. 한 달 후면 올라갈 거래.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한 달 후에 파는 게 나아요? 한 달 후에 파는 거 맞죠? 그럼 지금 공급은 줄이죠. 올라간 다음에 팔고 해서 지금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은 말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래서요.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음 말을 해보라고. 그래서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오겠죠? 공급이 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거는 공급이 아니야. 시장에 나오는 게 공급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언제 나와? 올라갈 때 나오지. 올라갈 때 나오지. 지금은 안 나오지. 지금은 줄이지. 갖고 있던 것도 줄이지.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공급이 줄 거다. 근데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가기 전에 사기 위해서 늘릴 거다. 수요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공급자의 예상도 분명히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예상도 예상이 붙었기 때문에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예요. 해당 가격 상승이 아니라 상승 예상. 상승이면 뭐고? 공급량의 변화고. 상승 예상이면 예상자가 붙었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오로지 딴 거 아무것도 안 붙고 해당 가격 요것만 있어야 돼. 그러면 해당이 뭐냐면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사이다면 사이다 가격. 이해 가십니까? 해당 아파트 가격, 해당 사이다의 가격, 그 사이다 가격.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서 가격 상승 예상. 그래 버리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그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부동산의 공급으로 넘어갈게요. 부동산의 공급으로 갑시다. 공급 50페이지 봐봐요.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가기 전에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려놓고 이쪽으로 가십시다. 그대로 살려놓고 다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공급에 대해서 할 건데 공급 곡선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분해해서 세 가지로 그릴게요. 좌표축을 제가 세 개로 나눠서 그려요. 그런데 거기가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을 씁니다.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을 씁니다.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 가격을 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공급 곡선은 모양이 어떻다 그랬죠? 우상형 곡선이 정상인데 첫 번째는 극단적인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형의 모양인데 가파르게. 세 번째는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세 개의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그림은 수직선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여기서 뚝 잘라서 자, 이 그림은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을 늘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수직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가 무슨 성이었어요? 부증성이에요. 부증성은 만들 수 없다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물으면 수직선이에요. 다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특성은 부증성이 있어요. 부증성 때문에 늘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세요. 얘는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우상향의 모양이에요. 우상향의 모양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걸 보세요. 자, 얘하고 얘 중에서 2하고 3 중에서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에 비해서 어려워요. 얘는 쉬워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공급 곡선이 가파르면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완만하면 늘리기 쉽다. 수직선이면 늘릴 수 없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그리되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공급을 늘리는데 무진장 늘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수평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란 말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수직선은 절대로 현재 존재하는 양 이만큼의 수준에서 절대 늘릴 수 없다. 이게 현존 우리나라의 토지량이야. 그럼 대한민국 전체 토지량은 이만큼인데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토지를 늘릴 수 없다. 바다를 메우는 거는 토지를 늘리는 게 아니다. 용도 전환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늘릴 수 있다. 근데 늘릴 수 있는데 가파른 건 늘리기가 어렵다. 완만한 건 쉽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급을 늘리기 쉬운 물일수록 공급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축비가 상승할수록 공급 곡선은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급해지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용도 전환이 쉬워질수록 네,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완만해져요.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거든요. 농지를 줄이는 대신에 택지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기가 되게 쉬워질수록 택지 공급은 쉬워지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단기와 장기인데 기준이 단기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인데 우리하고 그냥 편하게 지금 시간에 단기는 한 2년쯤, 장기는 한 20년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단기와 장기 중에서 주택의 공급을 늘릴 때 적어도 2년 정도 시간을 줘야 늘릴 수 있다고 친다면 2년과 20년 중에서 두 가지 중에 2년과 20년 중에서 얘는 2년입니까? 20년입니까? 2년. 얘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요.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다? 가파르다.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51페이지로 가요. 51페이지에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균형입니다. 잘 보세요.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할까요? 좌표축. 여기는 원점.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는 가격을 쓴다. 우리는 수요 곡선을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죠, 제가? 공급 곡선도 단순하게 그릴게요. 직선으로 그렸죠. 그런데 여러분 직선으로 그려놓고 이게 수요 곡선 그려도 돼요. 왜요? 직선보다 곡선이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곡선 안에 직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릴 때는 직선으로 그려놓고 곡선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좌표축이 뭔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게 무슨 곡선 그런다고 그래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때 가서 왜 직선인데 곡선이라 하나요?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죠.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점이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균형점.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예, 만나는 점이란 말 쓰지 마세요. 교차하는 점입니다. 그럼 왜 만나는 점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그림을 이런 그림도 배우고 이런 그림도 배울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찾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점들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전부 만나는 점이에요. 근데 굳이 이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 점의 경우는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그리고 요 점의 경우는 교차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을 줄여서 접점이라 그래요. 교차하는 점을 줄여서 교점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만나는 점이라 말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찾아야 하는데 만나는 점 그러면 얘네 점도 만나는 점이잖아요. 부정확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얘는 만나는 점이 맞지만 교차하는 점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수요곡선, 공곡선 교차하는 점이 뭐라고요? 균형점. 그러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정해진대요. 가격은 P0이고 수량은 Q0래요. 근데 말이죠. 제가 균형점 아닌 요런 점과 균형점이 아닌 요런 점과 요런 점을 쭉 표시해서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해볼게요. 그럼 P1점에서는 공급곡선과 대응되는 F와 수요곡선과 대응되는 G점을 제가 임의대로 표시하고 내려서 표시 쭉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었다. 그렇다면 공급곡선과 대응되는 요 점, 이렇게 수요곡선과 대응되는 이 점, 그러면 공급곡선과 대응되는 Q1은 공급량이야. 수요곡선과 대응되는 요건 Q2라고 하고 수요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급량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공급량이에요. 수요량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수요량이에요. 그렇다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네. 얼마만큼 수요량이 더 많냐면 여기서 이만큼 수요량이 더 많은 거 맞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는 거지. 이 부분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해 보니 수요량이 더 많더라. 수요량이 더 많은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초과 수요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과 수요예요. 이 초과 수요가 결국은 초과 수요는 결국은 사는 쪽의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니까 결국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곡선상 이동에 해당 가격이니까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을 줄일 거다.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거다. 이런 조정을 하겠죠. 반대로 해볼까요? 가격이 P2 인 수준입니다. 가격이 P2 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J점, K점 잡아서 요거는 수요량이고 요거는 공급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경우를 여기서 따져보니 어느 게 더 많다?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더라.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공급량이 더 많은 건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초과 공급은 사는 쪽의 경쟁이에요? 파는 쪽의 경쟁이에요? 파는 쪽의 경쟁이에요. 얘는 사는 쪽의 경쟁이고 얘는 파는 쪽의 경쟁이고. 그러면 사는 쪽의 경쟁이면 가격이 올랐고 파는 쪽의 경쟁이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해당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곡선상의 이동을 통해서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럼 결국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일치하는 교차점에 이르게 되고 교차점의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맞아요?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다.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점이 바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균형점 바뀌어요.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거나 그럼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균형점의 이동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그림을 그리려고요. X축에 수량을 써요. Y축에 가격을 써요. 시도해봐도 괜찮겠죠? 제가 한글 써드려요? 안 써도 되겠죠? 네.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균형점.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가격을 제가 P0, Q0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초의 균형점은 E, 제로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과 한번 상기해 볼까요? 제가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그랬죠.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해당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은 똑같은데 수요량만 이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보다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과 수량이. 따라서 가격은 얼마로 바뀌었고 P1으로 바뀌었고 양은 Q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요량이 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올라가잖아요. 양도 늘고. 이번에 볼까요?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요거 지우고 나서 쉬었다 하면 또 잊어먹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려고 속도를 낸 거예요. 요거. 기술이 발전했대요.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공급이 늘죠. 공급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점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격이 떨어지냐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만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P1, 수량은 Q1. 그 전보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느는 거예요. 왜 공급량이 늘면 왜 가격이 하락하는지, 그 다음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절대로 공급량이 느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하락한다나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것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는 이 그림 갖고 설명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원인, 공급량이 는다, 결과. 그 다음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은 공급량이 늘면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우측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절대로 이건 이걸로 설명해야 돼요. 이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어느 걸 원인으로 어느 걸 결과로 하는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때 또 설명하고 심화 때 설명하고 문제 풀이만 보면 몰라요 그러신다니까요. 아시겠죠? 구분해 놓으세요. 그럼 균형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수요나 공급이 바뀌면 균형이 바뀌죠. 둘 다 바뀌어도 균형이 바뀌는데 기초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균형점은 변동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균형점은 변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52쪽, 53쪽 시장균형의 변동까지 일부러 이게 흐름이 쭉 연결돼서 중간에 쉬면 까먹을까 봐 거기까지 연결을 했던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 나갈게요. 오늘 중요한 거 많습니다.